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제목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예요. 이미 이 책의 한 챕터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상근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렸었고, 오늘은 또 다른 교수님 한 분을 업어왔어요. 황농문 교수님이고요. 몰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아름다운 소멸을 위한 생의 마지막 질문,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황 교수님의 들어가는 글을 먼저 읽어드리면,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에 직면하면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습니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역시 몰입을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몰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풀어가세요. 몰입, 최고의 나를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대 직장인들 가운데 88%가 아무래도 내 인생이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결국 10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처해 있는 현실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쵸?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어떤 현실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몰입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몰입은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즐기는 놀이를 하나로 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입의 탁월함일 것입니다. 그 몰입적 사고를 통해 얻게 되는 창조적 삶, 행복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여는 열쇠라는 소문단입니다. 인문학에서의 3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이며,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미셸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지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후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후회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직업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잠재력의 100%를 모두 불태우고 죽는다면 후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잠재력의 95% 이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죽게 된다면
당연히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보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시도도 하고 해왔었는데요. 그 무엇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은 정말 좋겠죠. 그리고 그 무엇이 더군다나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꼭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인생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굳어졌고요. 그보다는 어떻게 내가 살아내느냐, 무엇을 하던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 본인이 후회되지 않게 스스로 만족스럽게 살아내기만 한다면 꼭 그게 어떤 대단한 것,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칭송할 만한 그런 일이 반드시 아니었더라도, 그리고 설령 또 그 결과가 굉장히 대단한 성공, 엄청난 성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생애에, 나의 생애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리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또 그런 또 교수님들은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TV 프로 중에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그 달인들, 뭐 풍선불기의 대가, 대장장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용접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어떤 녹음분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호박을 깎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깎아요. 그런데 칼을 이용해서 깎는 게 아니라 소뚜껑이랑 숟가락을 가지고 그렇게 빨리 깎아내시는데, 그런 방법을 본인이 창조해내신 거죠. 발견해내신 거죠. 본인의 그런 이제 몸에 그 두 가지 도구를 써서 깎는 것이 완전히 체화되어서 기계로 깎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호박을 깎아내는 그 생활의 달인분은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그 순간에 몰입도도 높을 뿐더러 생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을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의 시름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모두 한국에 두고 저 혼자 미국에서 포스닥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연구원이었던 저는 두뇌를 많이 써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머리는 안 쓰고 자꾸만 몸을 쓰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살게 될 테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하다 싶었습니다. 몰입 연구가 나오시네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두뇌를 풀가동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생각하고, 샤워를 하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제 머릿속에, 제 의식 속에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몰입의 상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면 마치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제 스스로도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두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두뇌를 풀가동하고, 그러려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여겼을 때는 그 길이 가시밭길일 것으로만 여겨졌었어요. 그러나 막상 몰입의 순간을 경험하자, 아니 이건 천국이 따로 없는 듯 했습니다. 이제껏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다 죽으면 정녕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 공부도 하기 싫고 직업이 자기 적성에도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면 저는 적어도 한 달만이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목숨을 걸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싫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땐 당연히 그만둬야죠. 하지만 실제로 제 말대로 한 달간 전력을 다해 본 그런 친구들은 결국 자신의 일이나 공부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더군요. 몰입을 통해 즐거움을 얻다 보면 마치 행복을 정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게 행복이려니 하고 자각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도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행복의 그런 느낌인 걸 모르는 거죠. 어쨌든 자, 피터팬의 작가 제임스 매튜 베리는 행복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네, 어디선가 많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았던 문구인데 피터팬의 작가가 한 말이었군요. 왠지 작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몰입의 즐거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몰입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동물들도 가능하죠. 예를 들어 사자에게 쫓기는 얼룩말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때 얼룩말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몰입합니다. 달리기에 몰입하겠죠. 몰입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아먹히고 말 테니까요. 이런 몰입을 우리는 수동적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번 이상 사자한테 쫓기는 경험을 한 얼룩말이 달리기가 발달하게 되어 그 뒤로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날이고 사자의 습격이 없어서 안심하고 풀을 뜯어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무료해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안심한 상태로 편안하게 풀을 뜯어 먹었겠죠. 근데 그런 날들이 또 반복되고 쌓이면 과거의 그 긴장되었던 삶이 떠올라서 지금의 그 편안한 삶이 무료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이신 것 같아요.
사자한테 쫓길 때는 긴장감으로 삶의 생기가 넘쳐났는데 이제는 무료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룩말은 자신이 먼저 슬슬 사자 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몰입시 느꼈던 세포가 활성화되어 다시 생동감 넘치는 삶을 느끼고 싶어서 사자 곁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동물의 세계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 볼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게 짝이 없는 암벽 등반이나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 것도 같네요. 다시 사막에서 러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고생을 하고 오셔서도 또 생각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사막이 자기를 부른다고. 이런 몰입을 위기감으로 유도되는 몰입이라고 합니다. 아까의 그 수동적 몰입이라는 다른 거죠. 뿐만 아니라 테니스, 골프 등 운동을 할 때도 몰입 상태가 되는데 이 경우는 몰입을 통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의 몰입은 능동적 몰입이라고 합니다. 몰입은 여러 종류가 있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몰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스스로 몰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인간의 진화론적인 기능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게임에 빠져서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게임이나 전자오락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뇌로 전달되는 신호로부터 그 상황의 중요성을 판단할 뿐이죠. 그러면 게임을 하는 동안 신호가 끊임없이 뇌로 전달되겠죠. 아이가 실수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신호도 입력이 되고 혼신을 다해서 절실하게 노력하는 신호도 전달이 되면 뇌는 이 신호를 받고 아이가 목숨을 건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이제 몰입할 수 있는 상태를 뇌가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숨이 걸린 중요한 일이라 판단되면 뇌는 즉각 몰입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 몰입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 몰입을 유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뇌를 속이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뇌는 매우 잘 속습니다. 슬픈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등의 경우가 모두 뇌가 속아서입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실제 상황이 아닌데도 뇌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의 이런 점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몰입도를 증대시키는데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뇌를 조금 속여야겠네요. 자, 또 이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도를 드리는 행위 또한 몰입의 한 예입니다. 기도 역시 집중을 요하는 행동이지만 다른 종류의 몰입과 달리 긴장 상태가 아니라 이완 상태에서 행해집니다.
특히 공부를 하거나 정신적인 노동을 할 때에는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의 집중이 훨씬 유리합니다. 운동의 몰입과는 또 다른 거네요. 그래서 공부의 몰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 그 흥분된 상태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이완된 상태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몰입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를 슬로우 싱킹이라고 하는데 목숨을 걸 만큼 절실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온 몸에 힘을 뺀 채 마음을 비우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한 고시생을 위해 일러주었던 의도적인 몰입 방법의 예인데요. 제가 알려준 그 고시생은 6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1차에 합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2차에 실패한 거죠. 그러자 3년 이상 사귄 여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런 이별 통보를 받게 돼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여자친구가 판단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심각할 정도의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 황 교수님한테 SOS를 친 거죠. 내가 시험 공부에 집중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몰입을 어떻게 하면 내가 몰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수님이 일러주신 11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쭉 일단 제가 11가지를 한번 읊어볼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 두 번째는 깨어있는 시간 1초도 쉬지 않기. 어렵다. 3번 규칙적인 운동, 4번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 공부, 5번 슬로우 싱킹, 6번 이해 위주, 생각 위주로 공부, 7번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8번 결과보다는 과정, 9번 선택과 집중, 10번 무한 반복, 11번 구동력 만들기. 자, 조금은 어려운 단어죠. 구동력이라는 게 뭘까? 어떤 그 구심점을 만들기가 뒤에서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 이상의 11가지를 그 청년에게 권고를 해주신 겁니다. 이대로 하면 당신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고요. 예, 몰입을 위해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은 집중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낮에 공부한 것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줄이면서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보 같은 짓이죠. 열심히 공부한 뒤 취하는 수면은 공짜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몰랐는데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할 때 알았었으면 아니다. 그때도 쉬는 시간에 잠 많이 잤었는데 그게 이런 효과를 가져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은 내가 지금의 상태를 목숨이 걸린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두 시간 집중한 뒤 인터넷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한다면 뇌는 지금의 상태를 목숨이 걸린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3시간 공부한 뒤 화장실에 갈 때도 계속해서 공부하는 척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뇌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몰입하다 보면 뇌가 흥분이 되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몰입을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뇌를 많이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합니다. 30여 분 정도 땀이 날 만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격렬하게 춤을 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수면을 잘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의욕을 솟구치게 하고 두뇌를 발달시켜 몰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한 과목을 최소 일주일 이상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 뇌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뇌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수학을 조금 하다 말고 영어를 하면 수학을 위해 힘들게 해놓은 인테리어를 모두 부숴버리고 새롭게 영어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한 번도 정상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이산저산 조금 오르다 내려오고 또 조금 오르다 내려오고를 반복하는 격이에요. 그렇게 되면 산을 타는 것 자체가 흥미롭기는커녕 지겹고 힘든 일로만 느껴지겠죠. 그랬었군요. 뇌의 인테리어를 부수고 다시 하고 부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한 과목을 기왕이면 최소 일주일 이상 몰입해서 그리고 한번 그 과목이나 책을 붙들면 한 2-3시간 쭉 이어서 네, 이런 방법들을 부모님들이 아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해 위주, 생각 위주로 뇌를 풀 가동해야 합니다. 무조건 암기한다고 해서 몰입도가 올라가지 않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사법고시 공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무조건 대법원 판례를 외우기보다는 스스로 대법관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지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례와 비교해 봅니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이때 다른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 내용과 관련해 반드시 외워야 할 부분이 있으면 외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외워야 할 분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고 바로 이런 것이 생각 위주의 학습입니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라도 일단은 주관식으로 풀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 그러니까 그 객관식 문제의 보기를 보지 말고 찾으라는 것 같네요. 또 몰입을 잘 하다가도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빠져드는 순간 몰입도는 훅 떨어집니다. 딴 생각으로 빠지면 이렇게 이 일의 결과 성공해야 한다 이런 것에 집착해서는 몰입이 떨어진다고 해요. 결과는 자신의 영향력 밖의 일이므로 그보다는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1초도 쉬지 않고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또 마음만 먹으면 그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참 난감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 봄직하지 않나 합니다. 같은 시간 들여서 더 높은 효과가 장담 보증된다고만 하면
믿져야 본전 한번 달려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뭐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시간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몰입력이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체계적인 뭔가 여러 가지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고 체화시켜서 두루 이 생에서 써먹어 왔었다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흘러간 시간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해보죠 뭐. 그리고 이번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혹은 1초도 쉬지 않고 노력해보겠다, 공부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마음을 먹으면 보다 쉽겠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제시하신 방법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즉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교재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 중에는 이 내용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것 중에는 자신이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것도 포함될 겁니다. 이때 아는 것은 제외하고 모르는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렇게 표시해둔 부분이 교재의 반에 해당할 수도 있고 3분의 1 혹은 5분의 1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이 바로 목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목표가 명확할 경우에 아주 맹목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말처럼 달리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해두고 몰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반드시 외워야 할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면 기억이 잘 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기억해야 할 내용을 스마트폰에 녹음해서 자투리 시간에 무한 반복으로 들으면서 따라합니다. 이때 소리를 내어 따라해야 효과가 더욱 좋으며, 양치질을 하거나 지하철 안과 같이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면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님들이 참선할 때 목탁을 두드리면 나무 관세음보살 나미아비타불을 반복하는 이 행위는 잡념을 사라지게도 하고 몰입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몰입도가 제로인 상태일 때, 그러니까 처음에 몰입을 가동시킬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었나요? 구독력 만들기가 있었죠. 그 구독력 만들기는 일종의 동기부여 같은 것입니다. 하기 싫은 공부일지라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꾸 이 구심력으로 땡기는 거예요. 자기의 이 달아나려는 마음을 이렇게 자꾸 잡아서 붙들어 두는 그런 동기부여,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뇌를 속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건 이 일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다, 시급한 일이다라고 계속 세뇌를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자꾸 뇌를 그 착각 상태, 즉 몰입 상태에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자, 180일간, 즉 6개월간 이런 몰입 방법을 그 교수님께 SOS를 쳤던 그 고시생이요, 6개월간 이 방법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사법고시 2차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몰입하는 순간이
자기 평생 동안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절인 것 같다고,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말도 함께 전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그의 개념도 좀 바뀐 거예요. 이런 그 몰입을 통한 그 행복의 발견이 있었던 거죠. 먹고 마시고 클럽에 가고 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던 이전과는 달리 공부를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그 청년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몰입은 행복한 최선이면서 동시에 빠른 속도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몰입뿐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어떤 삶의 깨달음, 그를 통한 이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였군요. 삶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도전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몰입을 해봄으로써 그것을 돌파해내고 또 그럼으로써 성장하는 계기가, 가치관이 바뀌고 행복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또 발견이네요. 예. 제가 오늘 몰입을 왜 택했냐면 어제가 아니라 그젠가 읽어드렸던 그 안나 까레니나의 그 레빈 있잖아요. 톨스토이의 소설 속 분신, 그 레빈의 몰입 장면을, 풀베기 장면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몰입이 얼마나 그 행복감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몰입이 행복의 3대 요소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 몰입 전문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 몰입이 필요하다는, 몰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신 이 또 강연글이 있길래 이거구나, 이거를 알려드리면 좋겠구나 해서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오늘 빨리 시켜드리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오늘 이 황농문 교수님의 글을 선택한 거예요.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서 제가 읽고 싶었던 부분들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자,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 숙고하는 삶이라는 타이틀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제게 보내는 메일의 다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의 공통적인 답변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성장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을 지속해 나아가다 보면 자신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나도 좋고 회사도 좋은 윈윈 관계가 만들어지죠. 소크라테스의 잠언 중에 숙고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래전에 이미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삶은 동물의 삶에 가까우며, 바로 숙고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위대해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죠. 톨스토이 역시 지지난 시간에 제가 낭독해 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삶은 스스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는 항상 깊이 생각하고 몰입해야 합니다. 플라톤의 메논이라는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귀족 메논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족 메논이 소크라테스에게 탁월함, 아레테가 무엇인지 그 탁월함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보여줍니다. 탁월함이 뭐라고 답하는 대신에 직접 보여줘요.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메논의 노예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노예가 기하학을 전혀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단계별로 질문을 함으로써 이 스스로 그 기하학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직접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메논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알려주죠. 탁월함이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그에게 이것이 탁월함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지지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또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이죠.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 탁월함이 발달해 간다는 것이죠. 이 교육법은 뇌과학 차원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교육법입니다. 한 학생은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해답을 보지 말고 스스로 풀어보라 라고 가르친 학생이 있고요. 또 다른 학생은 초중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와서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위주, 왜 이해를 하지 않은 채로 암기하는 스타일의 공부를 해온 거죠. 이런 상반되는 교육 방식의 결과는 시험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연구 과정, 실제 사회로 나오게 되면 아주 큰 차이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고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에서 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하고요. 이 어린 시절의 학습 방식과 사회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간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네, 암기 위주의 방식으로 대학원에서 석박사 연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실제 이제 졸업 후에 독자적인 연구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주도성과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한 시간 낭비하는 것일 수 있죠.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이러면서 이러한 사례들을 무수히 많이 보았어요. 또 이제 대부분의 요새는 조금씩 달라졌을 것도 같지만 과거에 한국의 교육 방식은 정말 너무나 암기 위주였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사실 요새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부러운 측면은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너무 구시대적으로 학습을 받았어서 그것이 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거나 그런 더 많은 그런 발전들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뭐 이제 어쩌겠어요. 이제 제가 메꿔야지. 자, 뇌의 작동 원리를 좀 살펴볼게요. 뇌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만 발달하고 발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열심히 축구를 하면 뇌는 축구가 생존에 중요한 것이라고 간주해서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암기를 열심히 하면 또 암기가 생존에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 내지는 간주를 해서 암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뇌에다 요구하고 주입시키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뇌한테 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앞서서 살펴봤던 그런 미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면 창의성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뇌 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철두철미하게 후천적입니다. IQ, 즉 지적 능력은 후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라고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천재들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자라온 환경이 선천적인 기질에 적합한 도전을 부과함으로써 최적의 발달에 유도되고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공 경험이 도전 정신을 더욱 높이고 더 큰 도전과 성공을 반복하게 만들어서 선순환이 일어난 결과인 거죠. 이렇게 성공을 반복하면 확률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요. 이를 승자 효과, 위너 이펙트라고 합니다. 승리를 경험하면 도파민이 생성되어 사람을 더욱 대범하고 영리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이 그리고 기왕이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소크라테스식 숙고하는 방식의 교육법을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야 생애에 닥쳐올 많은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력, 대응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알파벳을 배우고 몇 가지 단어를 익히는데 1년 1부터 20까지 덧셈과 뺄셈을 수없이 반복하는데 또 1년이 걸립니다. 손가락을 사용하든 발가락을 사용하든 스스로 알아서 풀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구구단 같은 계산법을 미리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저 지켜볼 뿐이랍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도전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반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두뇌와 도전 정신을 발달시키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은 창의력도 발달되고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돼 가는 거죠. 바로 소크라테스식 숙고하는 방식, 숙고하는 학습법이고 숙고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배워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숙고하는 방식, 숙고하는 생각하는 교육을 시키는 그것은 또 유대인들의 학습법으로도 유명하죠. 네, 황농문 교수님의 마지막 문단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누구에게나 삶의 기회는 한 번뿐이고 그 기회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원한다면 몰입을 통해 생존, 행복, 자아 실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적 재능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 숙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타고난 좋은 두뇌보다는 삶의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 지적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곧 성장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신적 성숙을 위한 이런 체계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행복이 있음을 앞서의 녹음분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런 이제 서경준 교수님, 톨스토이 이런 인류의 지성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몰입을 통해 행복도 찾고 또 그 성장의 경험, 그래서 그 성장의 즐거움, 그런 것에 빠지면 이제 거기서 재미를 느끼면 계속 그걸 더 찾고 추구하게 될 테니까 이 인생에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충만하게 되는 거죠. 좋은 감정들로 충만하게 되면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공감하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몰랐던 사실들인데 여러 강연들과 여러 이 책들을 두루 많이 이렇게 인문학 책들을 섭렵을 하다 보니까 결국 행복에 이르는 집, 행복한 집은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처럼 행복에 이르는 행복한 집, 그리고 행복한 개인은 그 모습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답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방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불행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불행한 개인이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공통적인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몰입이었길래 제가 오늘 1시간을 뚝 잘라내서 이 몰입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 몰입연구대가 님의 강연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디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또 한 주 잘 살러 미셸도 나가 보겠습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제 목소리가 너무 좀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좀 더 카랑카랑한 쌩쌩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